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월 24일 금요일 2부도 문을 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었는데요. 정답은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아니고 전통시장. 명절 음식 차리는데 특히 이제 차례상 같은 경우에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대형마트보다 한 7만 원 정도, 4인 가구 기준으로 7만 원 정도 덜 든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1300님이 전통시장 가면 살쪄서 와요. 호떡에 만두에 꽈배기에 다이어트엔 꽝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정말 먹을 게 많죠. 그리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7897님은 전통시장 주차가 조금 편해지면 더 잘 이용할 텐데 주차가 아쉬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뭐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합니다. 전통시장 바로 옆에다가 주차 타워라든지 주차장을 좀 마련하는 곳들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그리고 특정 뭐 요일이나 시간을 정해서 그 앞에다가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그런 전통시장 소비를 위해서 또 지원하는 그런 곳들도 있죠. 또 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있으니까요. 7823님은 전통시장에 목욕탕도 있는데 어릴 적에 안 간다고 떼쓰다가 혼났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전통시장 주변에 또 이맘때 되면은 이제 목욕 재개해야죠. 예전에는 항상 명절 앞두고 목욕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0070님은 그 옆 방송사 다른 라디오 쭉 들으시다가 성공예감으로 오신 지 한 달 정도 지나간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경제상식에 도움이 되는 성공예감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헤어나오질 못하시면 어떡하지?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 또 의견 계속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오늘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개장 초에는 좀 부진했는데 오름폭을 키웠네요. 코스피가 현재 1% 오른 2,540. 코스닥은 0.59% 오른 728 가리키고 있고요. 최근에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조정을 받았던 SK 하이닉스가 지금은 2.7% 오른 22만 5천 원까지 실적 잘 나왔었는데 어제 하루 빠진 것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제랑 큰 변함은 없이 53,600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흐름이 좋아서 거의 2.5% 오른 107만 9천 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또 조선주가 강세, 자동차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내에서도 바이오주가 오늘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또 강세를 보이는 것들도 나타나고 있네요. 엔터주도 오늘은 강세고요. 원달러 환율은 1,436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30원대 중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증시에서 물론 이제 한 달 정도는 좀 조정을 받기는 합니다만 방위 산업주가 지난해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했는데 미국이 방위비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나토에게는 GDP 5% 정도는 방위비를 써야 한다. 또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방위 산업 더 활황해 놓이는 것 아닌가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 산업의 주요 기술 그리고 스타트업 상황까지도 한번 챙겨서 배워보겠습니다. 미래 생활 사전 시간 조가연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한 오래 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방산이라고 하면 좀 구식 산업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벤처캐피탈 쪽에서 투자하기에 아주 각광받던 분야가 아닌 것은 맞았습니다. 네. 이유가 방위 기술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일반 상품과 다르게 어쨌든 수요자가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보통 어떤 한 국가의 정부라든지 국가기관, 군대에서 가져가다 보니까 소비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그만큼 시장 규모가 좀 한정적일 것이다라는 그 편견도 있었고
어느 한 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서 독자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고 대량의 수요를 만들기 어렵다는 그런 산업적인 한계도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비를 만들려면 정말 대규모의 시설과 설비와 연구개발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생각해보면 대량 판매가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당연히 제조 효율이 낮을 것이다. 또 이익이 낮을 것이다라는 그 편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떻게 보면 그 VC가 투자했을 때 회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도 있었고요.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전쟁 기술 어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상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윤리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투자 거부감이 있었고 투자를 하기 위한 또 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려웠던 것도 그 기저에 좀 깔려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거의 뭐 2차 대전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설마 유럽에서 전쟁이 나겠어? 라는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2022년 2월에 우리는 또 충격에 휩싸였었고 뭐 중동 지역 정세도 늘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가 방산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느꼈던 거죠.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쟁이라고 하는 게 불안감 또는 상상의 어떤 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현실. 네, 현실이고 또 실체적으로 그런 전쟁에 대한 불안감과 고민이 많아졌던 시기적인 배경이 있고요. 네.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역별로 산발적인 전투나 이런 충돌이 확산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각 국가들이 이제는 어떤 협력체에 대한 군사적인 의존 또는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인 의존만으로는 쉽지 않겠다. 이제는 뭐 전략적인 자립을 위해서 우리도 방위비를 좀 증가시키고 관련 기술들을 좀 개발하자. 또 방산 쪽에도 육성을 좀 하자라는 그 공감대가 생긴 것 같고요.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의 그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 예산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간에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던 게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이제 기술의 도입 또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방산 역시도 그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9세대의 어떤 그런 장비를 기반으로 한 전쟁이라기보다는 보통 뭐 지능전, 정보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는 그런 정보를 분석하고 지능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뭐 인공지능 같은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도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안타깝지만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지역적인 분쟁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무기나 이런 무기 수요나 거래량 자체도 양적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슬프게도 이 방산 산업의 수익성이 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역설적이네요. 네, 그동안 방위 산업의 단점이었던 게 열심히 만들어도 쓸 데가 없다였는데 이제는 사실은 수요를 생산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일부 있어서 그동안의 어떤 그 낮았던 생산성 그리고 이익성에 대한 문제들이 일부 상쇄된 것도 그 방산 분야에 대한 주목도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호황의 이면에는 비극이 있는데 또 각 나라별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고 힘이 있어야겠다. 무기가 있어야겠다. 신기술이 있어야겠다. 너무나 뼈저리게들 다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었다고요. 이제는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액이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피치북이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출처에서 가져온 숫자인데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전 세계 투자액이 2019년도 기준으로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조 9천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3년 전이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 333억 달러 정도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는 한 47조 정도가 됐는데 앞으로 2년 뒤인 2027년도에는 2022년도보다 거의 5배 이상 증가해서 1,847억 달러 정도의 방산 스타트업 투자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우리 돈 기준으로 한 265조 원이 방산 스타트업에 집행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렌드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게 실리콘밸리인데 그동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이라든지 방산에 대한 벤처 캐피탈의 투자는 굉장히 적었던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뭐 인공지능을 비롯해서 그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그 외면을 받았던 게 맞는데요. 방산 기술 기업에 최근 1, 2년 동안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벤처캐피탈이라고 볼 수 있는 세콰이어 같은 경우는 2023년도부터 처음으로 방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마하 인더스트리라고 해서 수소 동력을 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스타트업도 있고 군용 드론을 만들고 있는 네로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그 초기 투자사인 Y 컴비네이터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름부터는 처음으로 본인들이 육성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방산 스타트업들을 선발해서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뭐 IT나 플랫폼이나 소프트웨어처럼 굉장히 어떤 그 지식 기반의 스타트업, 지식 기반의 비즈니스에 투자했던 이런 초기 벤처캐피탈 초기 투자사들이 이제는 방산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 그만큼 흐름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방산 분야의 스타트업 굉장히 낯선 표현이기는 한데 그쪽으로도 돈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시장 규모가 8년 만에 10배 이상 커지기도 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예측치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그 방산 스타트업 특히 어느 쪽 어떤 기술을 유망하게 또 개발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로봇이나 드론 같은 이런 그 실제로 그 전장에 파견시킬 수 있는 장비나 하드웨어들이 1차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고요. 네. 또 위성이나 우주항공, 통신 같은 뭐 원거리 그 커뮤니케이션 돕는 분야들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정보 분석 분야 그리고 뭐 군인들을 사전에 훈련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뭐 AR이나 VR 같은 이런 영상 분야들도 그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크고 있는 분야를 들여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나 그 드론인데요. 그쵸. 뭐 우크라이나 그 러시아 전쟁 당시에 슬프지만 존재감이 굉장히 커진 게 드론이고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워낙 드론 같은 경우는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좋고 기동성이 좋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촬영이나 정보 수집의 그 주체로 여겨졌던 이런 드론이 이제는 직접 공격을 하는 무기 체제의 일환으로 편입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한 축이 통신과 위성 분야인데 그 일론 머스크가 개발한 그 저궤도 그 우주 위성 스타링크라고 하는 이 통신망이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최전방 부대에 활용되면서 그 현지의 정보 분석과 수집을 도왔다라는 것들이 많이 보도가 된 바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쟁 지역 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 인프라를 지휘할 수 있는 통신 위성 분야도 함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좀 더 그 먼저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잖아요. 뭐 드론도 혼자 돌아다녀야 되고 로봇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기반에는 우수한 데이터와 우수한 인공지능 기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이 이 생성형 AI 기술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이제 본인들의 국가 안보, 즉 국가의 그 존망과 바로 그 접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면 방금 얘기하신 드론도 그렇고 정찰 로봇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전쟁 지역, 전투가 이루어지는 지역에 사람이 없는 즉 노 휴먼 트렌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그 무인 무기 체제를 개발하는 경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그 기저에 이런 것들을 직접 판단하기 위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가 활용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제 지능전뿐만이 아니라 위험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 대신 즉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소들을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장점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이 특히 한국처럼 인구 감소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력 유지나 전력 강화에 무인 무기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뭐 정보를 빨리 획득해야 되는 지능전, 정보전의 특성을 고려할 때에도 다양한 정보를 취득해서 빠르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데 이 생성형 AI,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미래에 전장에서 로봇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총을 쏘면서 돌아다니고 있고 영화 같은 모습으로만 상상이 됐는데 사실 또 그게 또 잔인하지는 않지만 또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미 로봇개 등에다가 화염 방사기나 총을 얹어서 또 쓰고 있는 나라들도 있는 거고요. 아까 한규봉님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레이시온사가 만든 레이더 기술에서 나온 민간 기술 제품이다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 원래 그 무기 체계를 만들다가 민간 전자 제품이 개발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죠. 또 이러다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또 일상생활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요즘 보니까 그 미국의 로봇 AI 이게 또 방산 기술하고도 엄청나게 또 결합이 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특히나 영향을 더 미치는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작년 말에 보면 내노라 할 만한 테크 기업들, 뭐 펠런티어나 오픈 AI나 스페이스X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방위 산업 성장을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뭐 인공지능 기술, 국방 기업들 그리고 그 AI 인프라 기업들 정말 많은 테크 기업들이 국가 안보 혁신 최전선에 참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방산 업체들의 양적인 성장, 기술적인 성장 이 모든 것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미국 국방부는 민간 기업들과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기술 고도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물론 국방부가 먼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민간에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빠르게 도입을 하고 그리고 흡수해서 좀 더 그 국방력을 좀 더 키우겠다라는 것들이 근저에 깔려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미 국방혁신단 DIU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DIU. 예, 여기가 미 국방혁신단이 2015년도에 실리콘밸리에서 먼저 설립이 됐던 국방혁신실험단. 네. 이게 이제 원래 모체인데요. 여기가 2018년도에 정식으로 국방부 산하의 그 기관으로 승격이 됐고 여기는 뭐라는 곳이냐라고 들여다보면 방산과 관련된 기술 스타트업 또는 일반적인 기술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미국의 국방부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대표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애플에서 한 14년 정도 그 부사장을 맡았던 인력이 지금 여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미 군대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먼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제안 입찰에 그 신청을 넣은 스타트업이 있다면 이곳을 약 3개월 동안 이제 심사를 하고요. 선정된 스타트업은 1, 2년 내에 그 시제품 또는 그 시제품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수하다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것을 도입을 시키는데 2016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6년 동안 이 국방혁신단이 도입한 시제품 계약만 한 12억 달러 그리고 여기에서 실제로 그 계약까지 이루어진 그 규모가 49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7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민간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국방부에 적용시키는 이 다리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에 어떤 무기 체계, 어떤 기술이 필요할지 민간 기업들이 제안해봐라. 그럼 우리가 사서 써주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어떤 하드웨어 기술이 아니어도 뭐 인공지능 기술인데 국방부 정보 체계에 도입시킬 수 있다면 또는 이게 뭐 사이버 보안이라든지 우주 기술인데 우리 뭐 공군 인력에게 포함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굉장히 폭넓게 제안을 받고 있는 것으로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커가는 민간 기업들도 많이 있겠죠. 대표적인 스타트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 그 방위 기술 스타트업 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좀 성장해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유니콘은 안두릴 인더스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안두릴. 그냥 네, 안두릴이라고 보통 짧게 부르는데 여기는 2017년도에 설립이 됐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군사 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자율 시스템 또는 자율 운행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가 인공지능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가 일단 핵심인데요. 네.
레티스라고 불리는 운영 체제이고요. 이게 어떤 센서나 여러 가지 무인 시스템의 정보들을 통합해서 실시간으로 주변의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군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찰이나 감시용 드론이 수집해왔던 정보들 그리고 바다에서 무인 잠수정이 수집하는 정보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세워놓은 감시 타워, 감시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취합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최적의 군사 결정을 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고요. 그리고 일부 장비에는 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도입되어서 자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통합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 체제를 활용해서 소형 무인 운행기들은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 운행 드론이라든지 무인 잠수함, 소규모 잠수함 같은 것들은 직접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감시 체계를 돌리다가 저쪽으로 공격을 해라. 그게 최상이다라는 판단까지도 여기에서 좀 세워주는 거고요. 군의 그 의사결정 지원도 한다니까요. 대단합니다. 그럼 이 안두릴이라는 곳을 창업한 사람은 뭐 군인이나 뭐 국방 전문가입니까? 여기가 창업자, 그러니까 그 핵심 창업자는 사실 국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마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예전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가 인수했던 그 가상현실 헤드셋 회사가 있는데요. 이름이 오큘러스 VR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메타가 그 이름을 여전히 쓰고 있죠. 네, 그 오큘러스를 창업했던 연쇄 창업가가 만든 회사가 이 안두릴이라고 하는 그 방산 스타트업이고요. 오큘러스 그 VR 기기를 만든 그 창업한 사람이 안두릴까지 창업을 한 거예요. 네, 혼자 하진 않았고요. 같이. 네, 팔란티어 출신의 엔지니어들과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안두릴이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방산 기업 창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캐치프레이즈가 좀 더 재미있는 게 우리는 무조건 더 저렴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우리는 생산은 경제적으로 하고 생산 속도는 무조건 빠르게 하겠다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국방 안보 분야의 인공지능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방산 분야 유니콘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들이긴 하고요. 네. 이게 왜 강점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동안 방산 산업은 이제 무기 체제, 하드웨어, 장비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이제는 지능전을 중심으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그 스타트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안두릴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2년 뒤인 2019년도에 기업 가치 10억 달러, 그러니까 유니콘 지위를 확보를 했고요. 2년 만에요? 네네. 사실 작년 같은 경우가 안두릴이 굉장히 그 주목받았던 게 작년에 그 투자 유치 단계에서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조 원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 이때 평가받은 기업 가치가 140억 달러, 한 20조 원 정도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장 기업이 아닌데. 스타트업이고 2017년에 만들어졌는데 벌써 20조 원 가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전에 투자 유치가 2022년도 말에 이루어졌는데 그때 기업 가치와 비교해 봐도 1년 반 만에 한 70% 정도의 기업 가치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방산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 가치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 근저에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분쟁이 가져왔던 불안감 그리고 이제는 인공지능과 같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이 군사 방산에 빠르게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기업 가치의 빠른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팔란티어라는 그 국방 기업이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 팔란티어 출신 기술자들도 같이 공동 창업한 거고 그래서 여기는 아직 상장은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안두릴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면 또 엄청난 관심을 받을 거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 이제 서학개미분들 관심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두릴이라는 그 회사가
개발한 무기는 어디 뭐 실험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에 나온 게 있습니까? 이미 그 미군에 납품되고 있는 제품군들이 꽤 있고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정찰 감시를 하기 위한 이제 소형 드론 고스트라고 하는 모델명의 소형 드론이 있는데요. 네. 이게 영상을 찾아보시면 한 사람이 한 2분 정도 걸리면 이 작은 규모의 드론을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비행 거리가 한 12km 정도 가고요. 좀 더 고급 모델 같은 경우는 25km까지 자율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고요. 이미 2023년도에 미 공군의 공급 계약을 맺고 납품을 시작을 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만들어진 그 국방 수권 법안을 들여다보면 미군 같은 경우는 드론 군단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미 목표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드론 분야는 좀 더 유망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형 그리고 정찰 감시용 고스트라는 2분 만에 혼자서도 조립 가능한 소형 드론. 그러니까 이게 거의 군인들이 왜 네. 수류탄 하나씩 차고 다니듯이 전장에서 드론 하나씩 차고 다닐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드론 크기가 글쎄요, 이렇게 사람 2명이 이렇게 손을 꽉 마주 잡아서 원을 크게 그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드론 정도로 보이던데 그게 한 상위 모델은 한 25km, 26km까지 운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제품군이 이제 무인 잠수정인데 이 무인 잠수정은 최대 6,000m 수심까지 들어가서 수중 드론. 네, 수중 무인 잠수정입니다. 요즘에 수중 드론이라고도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도 예. 부릅니다. 최장기간으로는 약 열흘 동안 자율적으로 심해의 어떤 그 정찰을 하고 정보 수집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잠수함이 있다면 추적하고 기뢰전이 있다면은 여기에 뭔가를 달아서 기뢰전에 쓰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더 저렴하고 더 생산적으로 만들겠다가 이제 본인들의 목표다 보니까 이 무인 잠수정을 모듈식으로, 그러니까 조립형으로 설계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조립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목적에 따라서 일부 그 부품들은 변경을 하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작년에는 크루즈 미사일, 보통 그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르는 공격 무기 같은 경우도 기존의 미사일 대비 한 30% 저렴하고 한 2배 정도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크루즈 미사일을 출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야, 거의 뭐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그러니까 무인기들, 뭐 정찰 드론들 뭐 다 돌아다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방산 기업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기업들부터 떠올릴 텐데, 근데 이제 안두릴이라는 기업, 이 거대한 두 기업을 제친 분야도 있다고요? 벌써? 작년 4월의 사건인데 이때 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그 방산 기업들이 뭐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곳들인데 네. 그 미군이 6세대 전투기 무인 시제기 개발 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전투기에서 무인으로 무인기. 운행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 개발 업체들을 뽑았는데 이때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제치고 안두릴이 선정이 됐습니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인 잠수정 설계했던 것처럼 무인 그 전투기도 모듈식으로 만들고 또 좀 더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다른 제트 엔진을 가져와서 전체 개발 비용이나 기간을 절감하겠다라고 밝혔던 게 좀 주요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안두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어디서든 손쉽게 발사할 수 있는 전투 드론을 개발을 했고 또 상대방 적군의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안티 드론 시스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공중전 분야에서는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미 생산 공장도 꽤 크게 만들고 있는데 미국 오하이오 주에 한 10억 달러 규모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뭐 자율 드론, 자율 무인 잠수함 같은 것들을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에도 신규 공장을 짓겠다. 나아가서는 우주까지 좀 사업 분야를 확장시키고 있는데 미국 우주 감시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 도입되어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이 우주 감시 체계를 고도화시키는 데에도 한 1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납품을 그 기술 납품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야, 거의 뭐 이제 실체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또 되고 있는 거네요. 그 아까도 팔란티어 이야기를 했는데 안두릴이 팔란티어랑도 뭐 공동 개발을 한다고요? 팔란티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기업들, 방산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안드릴과도 끈끈한 관계이긴 합니다. 팔란티어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인프라, 인공지능 플랫폼에 안드릴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인공지능 센서 또는 자율운행 소프트웨어를 접목을 해서 방위 체계를 고도화시키기 위한 협업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뭐 지상뿐만이 아니라 우주에서의 안보 체계를 만들고 안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분석해서 미국 그 육군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안드릴 같은 경우는 뭐 팔란티어만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챗GPT를 만들었던 오픈 AI하고는 미국의 그 무인 항공기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위협 탐지 대응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는 원래 이제 그 안드릴이 그 오큘러스 VR을 만들었다 보니까 네, 네. 미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용 가상현실 고글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고글을 쓰고 있으면 밤에도 야간 투시를 하면서 어떤 공중에 위협이 있는지, 다가오는 위협이 있는지 볼 수 있고, 이 고글이 자동으로 위협 경고를 전달해주는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고글 같은 것들, AR, VR 뭐 이런 거 활용을 해서 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개발한 지 되게 오래됐죠. 근데 거기에다가 팔란티어, 안드릴까지 뛰어들고 있고, 또 그 기업들이 또 협업을 하고 있고, 야, 무섭습니다. 다른 유니콘 기업도 있습니까? 또 이제 방산 스타트업? 그 다음으로 좀 알려져 있는 게 2015년도에 설립된 쉴드 AI, 그러니까 쉴드가 보통 방어, 뭐 보호 이런 건데, 방어막. 쉴드 AI라고 하는 회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그 군인 출신 창업가가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군사용 자율비행 시스템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 주력 소프트웨어가 하이브 마인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이브 마인드가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는 통신도 필요 없고요. 즉 외부와의 통신도 필요 없고요. GPS도 필요 없고요. 사람이 직접 제어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센서를 가지고서 알아서 작동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드론이나 조금 더 그 규모가 큰 항공기에도 접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통신이나 GPS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적들이 어떤 운항을 방해하려고 할 때, 운항을 중단시키려고 할 때 개입하기 어렵다라는 게 본인들의 장점이라고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도를 보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 그 하마스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의 이 시스템을 지원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온 바는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품이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드론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이 밀집되고 지형지물이 복잡한 도시라든지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작전 지역에서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 해양경비대가 꽤 대규모로 이 수직 이착륙 드론을 납품 계약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습니다. 야, 근데 사실 드론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통신, 기본적으로 GPS가 필요한데 통신과 GPS가 없어도 된다. 그게 또 혁신인 거네요. 그게 또 현재 또 현지에서 쓰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도 그럼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까? 지금 올해 초 딱 1월 달에 팔란티어가 지금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가장 따끈따끈한 보도가 나와 있고요. 팔란티어가 쉴드 AI에? 예, 맞습니다. 사실 이미 2년 전인 2023년도 말에 한 기업 가치 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8천억 원 정도를 평가받으면서 그 돈나무로 많이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의 그 아크가 이미 투자를 여러 가지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팔란티어를 필두로 한 그 투자 라운드에서는 전망되고 있는 기업 가치가 한 50억 달러, 한 7조 원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고, 팔란티어 외에도 방산에서 잘 알려져 있는 로키드 마틴, 그리고 에어버스 그룹, 이런 곳들이 여러 가지 방위나 항공우주 그 전략 기업들이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팔란티어가 기업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이렇게 투자할 돈이 많은가요? 되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네요, 팔란티어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2024년도 동안 팔란티어의 기업 가치 상승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주가 한 10배 올랐나요? 제가 보니까 한 345% 올랐다.
가장 최고치로 올랐을 때는 네, 345%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한 4배 조금 넘게 오른 거네요. 예. 네. 사실 이게 그 팔란티어의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테슬라가 제너럴 모터스 주가를 제쳤을 때와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상징적이다. 예. 팔란티어가 로키드 마틴을 제쳤다는 것. 네, 그 미국의 방산업체 상위 5곳이 뭐 RTX 그룹, 로키드 마틴, 뭐 등등, 뭐 보잉 등등이 이제 네. 보통 손꼽히는데 이들 모두의 시총을 제치고 작년에 팔란티어 시총이 가장 높았을 때가 1,7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51조 원 정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팔란티어가 그러면 이렇게 급등을 했느냐라고 분석을 해보면 원래는 뭐 군사라든지 정부 기관, 일반 민간 기업들의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이런 그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제공하던 기업인데 군사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워낙 중요해지고 기술 도입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방위 또는 방산 분야의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좀 더 크게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안두리라든지 뭐 슐드 AI 같은 이런 뭐 신규 스타트업들 그리고 아마존 같은 이런 기존의 테크 기업들 과도 폭넓게 협업을 해서 미국 정보나 국방기관에 이 팔란티어의 플랫폼이 빠르게 그 납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팔란티어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또 정세가 어지러워질수록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팔란티어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런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나라들의 기술적인 움직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럽은 어떻습니까?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방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었습니다. 저 앞마당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으니. 예, 그리고 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나토도 뭐 탈퇴하고 그동안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유럽이 굉장히 빠르게 그 방산 그 유니콘들이 좀 등장을 하는 편이고요. 알려져 있는 곳이 이제 독일의 헬싱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인데 네. 여기는 2021년도에 설립이 됐고 드론이나 전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잘하는 것이 실시간 전장 정보를 잘 분석한다라는 것을 강점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필두로 작년 7월에 50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5조 2천억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투자 유치를 한 바가 있고요. 사실 여기의 소프트웨어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2년도에 나왔던 보도들을 보면 우크라이나 최전선에서 전장 정보를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로 이 헬싱의 기술이 적용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지만 헬싱의 직원들이 우크라이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독일 스타트업 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규 기술을 한번 시험 삼아 해본 거네요. 맞습니다. 이미 그게 또 이제 실전 경험이 되는 거고. 이미 도입이 된 걸로 알려져 있고 헬싱이 가장 잘하는 게 약간 비디오 게임처럼 시각적으로 전장의 상황들을 제시해주고 뭐 앞에서 다가오는 위협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카메라를 좀 고정시켜서 그 위협을 좀 더 빠르게 감지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데 그 기술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용이 됐다라고는 보도가 꽤 나왔습니다. 약간 시뮬레이션 게임 아니면은 이제 그 뭐 전략 전술 게임처럼. 네. 근데 여기 그러니까 독일의 헬싱이라는 곳을 창업한 사람이 또 게임 개발자였다면서요? 네, 원래 이제 게임을 개발해서 엑시스 산 적도 있는 창업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각화를 하는데 장점이 있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좀 국가적으로 방산 분야 스타트업들도 육성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전통적인 방산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제 K방산이라고 하는 수출 실적들을 끌어왔고요. 최근에 좋아지고 있죠. 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 산업 분야에도 스타트업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좀 앞서가고 있는 분야가 드론 분야이긴 하고요. 왜냐하면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드론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드론 스타트업들이 좀 더 빠르게 좀 성장을 하는 편인데 2015년도에 설립된 그 숨비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드론 분야에서는 아마도 상장 1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보도가 최근에 나오고 있던데요. 숨비라고 하는 이제 드론 전문 기업.
예, 여기가 알려지기로는 이제 방산을 위한 감시 정찰 드론을 개발을 했고 이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인공지능 통합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알아서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찰을 할 수 있는 군용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본인들이 개발한 비행 제어 시스템을 이 드론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의 육해 공군들 그리고 뭐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안전공단 이런 곳에도 납품을 해서 드론이 군사 목적뿐만이 아니라 다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찾아보니까 보통 왜 에어택시라고 사람이 혼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 예, 1인용 자율항공기도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100kg 정도의 화물을 탑재하고 운송할 수 있는 무인 화물 운송기 보통 CAV라고 카고를 붙여서 CAV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인 화물 운송기도 100kg 정도까지 비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드론 스타트업들은 자체적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었냐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순비라고 하는 회사도 우리는 드론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이 통합 관제 시스템을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어떤 지능형 비행 제어를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강조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최근에 아무래도 이런 방산 스타트업, 드론 스타트업에서는 좀 더 빠르게 상용화 또는 시장 진입이 좀 기대되고 있지 않나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방산 앞에 K방산이라고 붙었고 엄연한 이제 수출 산업이 되고 있는데 또 미국이나 중국은 또 더 앞서가고 있고 해서 우리도 더 많은 이런 스타트업 투자도 또 필요해 보이고요.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조가연 벤처캐피탈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1,000억 원대 과징금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다양한 온라인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구글에 692억, 메타에 30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 수급자가 이른바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 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했고 노령연금 연계 제도를 활용해 수령 연령을 5년 늦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3일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검토할 실무그룹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코인데스크 등 매체들은 이번 행정명령에 비트코인의 전략적 자산 비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데 대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으로 갑니다. 곽지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보죠. 네, 8130번님. 다음 달 2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계약금 변동 없어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받아야 될까요? 부동산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다면서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주인이 세금 잘 내고 있는지 증명하세요. 이런 거죠. 과연 이거를 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설명 들어보죠. 부동산 전문 진재원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7에 보시게 되면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 납세 증명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칙에 의하면은 3조 7의 개정 규정은 같은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요 임대차 계약을 단순히 이제 묵시적 갱신이나 뭐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제공을 하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런데 새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어떠한 조건이 일부 변동되는 사정이 있다거나 하시게 경우에는 제공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규정 시행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니까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세입자가 불안해할 수도 있으니
집주인이 세금 밀린 건 없다. 한번 좀 이렇게 증명해 주실 필요는 또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다음 질문은요. 네, 이번에는 세입자 입장입니다. 5158번님은 전세금 전세 보증금 인상 없이 집주인도 원해서 첫 계약 후에 재계약하지 않고 5년째 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괜찮을지.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의 설명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한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장돼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일이고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중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내가 한 번뿐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해서 또 다시 연장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이 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연락 안 주고 안 받는 게 제일 마음 편하다 하더라고요. 뭐 고쳐달라고 할 것도 없고 올려달라고 할 것도 없고.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자, 6666번님 전세 확정 일자만 받았는데 전세 보증보험 들어야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그러니까 확정 일자만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집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내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죠. 그러니까 보호받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시면은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는 게 좋겠고요. 안전벨트처럼요. 근데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를 넘겨줘가지고 전세금 못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고요.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한 50%가 된다면은 그 경매로 넘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들여서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때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가입하셔야 되고요. 보증 기간별로 정말 다르죠. 보증 금액이라든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삼중 안전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입신고 해놓고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내가 나중에 1순위로 내가 권리를 찾을 수는 있지만 네. 실제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깡통 전세다. 내줄 돈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경우에 보증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 더 들어볼까요? 네, 3175번님은 연말정산에 대한 문의네요. 이 성인 자녀가 있는데 소득이 없습니다. 이때 부양가족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직장인들은 이제 연말정산 한창 하셔야죠. 네. 간소화 서비스도 잘 되고 있는데 이거 많이들 헷갈려 하십니다. 일단은 부양가족이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만 20세 이하까지만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인 자녀다. 만 21세를 넘었다 그러면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으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연 150만 원의 소득공제가 있죠. 근데 이게 부정공제가 되면 안 되니까요. 네. 잘 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경미 님이 평소에 오프닝 멘트를 다시 듣기로 하면서 초등생 아들에게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아한다고요. 내일 저희 별책 부록 시간이죠. 별책 부록에 그 오프닝을 모아서 쓴 책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만들었고요. 일라디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시에 만나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